경례는 누가 받습니까? 영하 10도 연병장에서 울린 중령의 차가운 질문. 쓰러진 병사를 업고 뛰어가던 한서윤 하사의 발걸음이 멈춰섰다. 응급 후송이 우선입니다. 제식은 곧 군기다. 규정부터 지켜. 생명과 형식 사이 선택의 순간이었다. 서윤의 군복 속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국방부 감찰관실 직파요원.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부대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진짜 임무였다. 지갑 속 흑백 사진 한 장. 707 특전사 교관이었던 아버지 한기태의 마지막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형식은 내용의 무덤이 될 수도 생명의 방패가 될 수도 있다.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훈련장에서 무명 하사 한서윤의 은밀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과연 서윤은 부대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중령과의 갈등은 어떻게 풀릴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한서윤 하사의 치열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강북의 오래된 연립주택 옥탑방에서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서윤 하사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늦게 잠들었지만 몸은 정확한 시간에 반응했죠. 작은 원룸 안은 겨울 새벽 추위로 가득했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고 일어나 낡은 러닝화를 꺼냈습니다. 신발끈을 질끈 매고 문을 나서니 바깥 공기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위야말로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자극이었죠. 동네 뒷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규칙적이고 묵묵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도는 것이 서윤의 루틴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숨을 고르자 폐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깨웠습니다. 숨끝에 겨우 달라붙은 겨울 냄새, 그리고 아래쪽 골목 빵집에서 새어나온 단팥빵 향이 묘하게 뒤섞였죠.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지만 벌써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서윤은 병영으로 복귀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습관처럼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쪽 칸에 소중히 보관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죠. 검은 베레 아래로 매서운 눈빛을 드러낸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가슴팍에 707 패치가 선명했고 그 옆으로 흐릿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남긴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한기태, 전설적인 교관이라 불렸던 서윤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서윤에게 힘이 되어 주었죠. 아빠, 오늘도 잘 보고할게요. 작은 속삭임이 버스 소음에 묻혔습니다. 서윤은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형식은 내용의 무덤이 될 수도 생명의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그 깊은 뜻을 간직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기 북부 훈련장에 붙박이로 배치된 지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환경도 이제는 익숙해졌죠. 서윤의 평소 모습은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타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체력 단련부터 시작해서 장비 점검, 훈련 지원까지 모든 업무를 꼼꼼히 처리했죠. 병사들은 그녀를 무명하사라 부르며 편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분위기였고 서윤도 그런 환경을 좋아했습니다. 경계도 편견도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사님, 이 총기 손질법 좀 가르쳐 주세요. 병사들이 궁금한 것을 물으면 서윤은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전수칙부터 기본관리법까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그녀의 스타일이었죠.
일과 시간 중에도 서윤은 늘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비실 상태, 훈련장 안전시설, 병사들의 컨디션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미리 발견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그런 성실함 때문에 부대 내에서 서윤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 속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진짜 정체는 단순한 하사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실에서 파견된 직파요원이었죠. 부대 내부의 문제점들을 은밀히 조사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진짜 임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대부분의 간부들이 퇴근한 뒤 서윤은 조용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업무 정리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부대 내 장비 현황, 간부들의 행동 패턴, 병사들이 제기한 문제점들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일지 작성을 마치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니 훈련장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서윤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 봤을까요? 자랑스러워했을지 아니면 걱정했을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도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 뒷산 운동, 단팥빵 냄새와 함께하는 버스 출근길까지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서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식이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말이죠.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새벽 연병장에는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동계 장구류 점검이 예정된 날이었죠. 병사들이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대열을 맞춰 섰지만 추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비비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서윤은 맨 뒷줄에서 전체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 장비 상태, 그리고 지휘하는 간부들의 모습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죠.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점검이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작은 디테일들이 모두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제식 점검을 지휘하던 최도연 중령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언제나 꼿꼿한 자세와 엄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죠.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형식파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전체 정렬, 장구류 점검 시작한다. 최중령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 잡았지만 추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끝줄에 서 있던 김민수 일병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의식을 잃은 것 같았죠. 동상 초기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응급 상황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대열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훈련받은 본능이 몸을 움직였죠. 쓰러진 김일병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하고 어깨에 들쳐 매기 시작했습니다. 의무실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최도연 중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듯한 어조였죠. 응급 후송이 우선입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김일병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경례는 누가 받습니까? 최중령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딱딱했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제식은 곧 군기다. 규정부터 지켜. 연병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 것 같았죠.
응급 환자가 있는데 경례부터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서윤은 최중령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일병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윤은 김일병을 업고 의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최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 서윤의 신념이었으니까요. 의무실에 도착해서 김일병을 침대에 눕히고 군의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탈수와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 있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죠. 김일병이 의식을 되찾고 안정을 찾은 뒤 서윤은 연병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점검은 이미 끝난 상태였고 중대 앞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최중령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서윤 하사 앞으로 나와. 최중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앞으로 나가자 최중령은 거침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규정 무시, 상관 지시 불이행, 제식 위반. 이게 군인의 모습입니까?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중령님, 응급 환자가. 서윤이 설명하려 했지만 최중령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시오. 군대는 규정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개인 판단으로 행동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최중령의 얼굴에는 진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호령과 근신조치 예고, 공개 경고까지 이어졌죠. 최중령의 형식을 앞세운 시선이 서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감시가 계속되었습니다. 동료 간부들도 서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일부는 동조하는 듯했지만 대부분은 조심스러워했죠. 최중령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병사들은 오히려 서윤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김일병은 완전히 회복한 뒤 서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고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런 지지가 오히려 서윤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서윤은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최도연 중령의 반응, 부대 내 분위기 변화,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들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감찰 보고서에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은 고요했지만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규정과 인명 구조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말이죠.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보급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일로 인해 부대 내 분위기가 무거웠지만 해야 할 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창고 안은 각종 장비와 물품들이 가득했고 한쪽 벽면에는 두꺼운 장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철 보급품 현황을 확인하던 서윤의 눈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겨울 군화 입고 수량과 실제 지급 수량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프리미엄 방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품목이 실제로는 다른 제품인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서윤이 중얼거리며 실제 보급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병사들이 신고 있는 군화를 보니 장부상의 고급 방 하나가 아니라 얇은 밑창의 민수용 제품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방한 기능도 떨어져 보였고
내구성도 의심스러웠죠. 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정우 중사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정우 중사님, 이 납품서 사인이 맞으십니까? 서윤이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우 중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게 윗선에서 재촉이 심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상황이. 정우 중사의 어깨가 주저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고민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 중사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니까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진실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급 관련 서류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부분의 간부들이 퇴근한 뒤 서윤은 조용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부식당 뒤편에 있는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낡은 전화기 앞에 서서 서윤은 오래전에 외워둔 단축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찰관실과의 비밀 연락망이었죠. 여기 감찰관실. 암구어. 간결하고 전문적인 어조였습니다. 경례는 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합니다. 서윤이 미리 정해진 암호를 말했습니다. 이 문장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확인. 직파요원, 기록 수집 계속. 상대방의 대답도 간단했습니다. 서윤은 수화기를 끊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급품 관련 의혹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다음 날부터 서윤은 더욱 세심하게 부대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보급 창고 출입 현황, 납품업체 관련 정보, 그리고 관련 간부들의 행동 패턴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사관의 눈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의혹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의 보급품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고 특정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최도연 중령의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죠. 어제 일로 인한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하사, 보급 창고에 자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최중령이 직접 물어왔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장비 점검 때문입니다. 병사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 그렇죠. 하지만 규정도 안전의 일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최중령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서윤은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이 작은 금속 조각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한기태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가치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작은 속삭임이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훈련장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서윤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형식은 내용의 무덤이 될 수도
생명의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이 지금 상황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방패가 되기를 바라면서 서윤은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자 병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소리가 부대 전체에 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병사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지만 최근 며칠간은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서윤과 최중령 사이에 일어난 일로 인해 전체적으로 긴장감이 돌고 있었죠. 서윤이 혼자 남아 업무를 정리하고 있을 때 김병장 민호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민호였지만 오늘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들어오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죠. 하사님,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무슨 일인가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을 보니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사님, 사격장 훈련 때 안전장비가 사실은 불량이었습니다.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보였죠. 불량이라니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서윤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안전장비 문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귀마개가 제대로 소음을 차단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안경도 김이 서서 시야가 흐려졌고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잘못 사용한 줄 알았는데 다른 병사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더라고요. 서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사격 훈련에서 안전장비 불량은 청력 손상이나 안구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바꿔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서윤이 재촉했습니다. 윗선에서 예산 문제라고 하면서 그냥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밖으로 퍼뜨리면 안 된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했죠. 서윤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예정된 혹한기 행군에서도 비슷한 불량 방한 장비가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추위가 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장비 없이 훈련을 진행한다면 동상이나 저체온증 같은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호 병장,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 쉬세요. 이 문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서윤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나간 뒤 서윤은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보급품 문제가 단순한 실수나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더 체계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고 관련자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서류 조각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듯 정리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최도연 중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체 중대가 모인 아침 조회 시간, 행정반 문이 열리고 최중령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엄격한 표정이었고 손에는 공식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체 병사들이 긴장한 분위기에서 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주목. 최중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윤 하사의 최근 행동에 대해 공지사항이 있다.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례 불이행, 상관 지시 위반, 제식 규정 무시. 최중령이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런 행위는 군기회의로 이어지며 부대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순서다. 규정이 있고 절차가 있다. 최중령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그 순서를 바꾸려 드는 순간 사고가 난다. 그것이 군대의 철칙이다. 서윤은 조용히 최중령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상처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오래된 트라우마 같은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조회가 끝난 뒤 서윤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중령의 반응이 단순한 권위주의나 고집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픈 기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한기태가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형식은 내용의 무덤이 될 수도 생명의 방패가 될 수도 있다. 선택은 내가 한다. 지금 상황에서 이 말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진정한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형식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한기 야외 훈련이 시작되는 날 새벽 부대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날씨에 병사들은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다른 간부들과 함께 훈련 준비에 여념이 없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보급품 분배가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훈련장 한쪽에 있는 보급 창고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긴급히 소집되었고 분위기가 급격히 경직되었습니다. 기밀 서류 유출 의혹이 접수되었다. 최도연 중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부대 내부의 중요한 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급 관련 서류들을 조사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 왔는데 그것이 발각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전체 간부들의 사물함과 개인 소지품을 검사하겠다. 최중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헌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윤의 사물함에서 보급창고 장부의 사본과 관련 서류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서윤을 향해 있었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서윤 하사,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최중령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모두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찰관실의 직파요원이라는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필요해서 확인했던 자료입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업무상 필요? 누가 허가했습니까? 최중령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이 업무라고 생각합니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군기교육단 전출 의견서까지 작성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징계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서윤의 군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사, 내가 시스템을 건드린 대가다. 최중령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조용히 말하는 것이었지만 경고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복종은 살기 위한 기술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최중령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무게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최중령을 바라봤습니다. 복종이 사람을 살려야 복종입니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서윤에게 불리했고 주변 사람들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우 중사는 침묵했고 김병장 민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자신들도 연루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손에서 군번줄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유품이었는데 긴장한 나머지 놓치고 만 것이었습니다. 금속 소리가 바닥에 울려 퍼지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작은 봉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감찰관실에서 서윤을 이 부대로 파견할 때 건네준 것으로 최후 수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체를 밝히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서윤은 그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대신 서윤은 아버지의 옛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기태가 생전에 남긴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형식은 내용의 무덤이 될 수도 생명의 방패가 될 수도 있다. 선택은 내가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형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이 왜 존재하는지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밤이 깊어가면서 부대는 조용해졌지만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일이면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서윤은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끝까지 가보겠어요. 비록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서윤의 다짐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힘든 싸움이 시작될 것이지만 진실을 위해 끝까지 버텨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한기 야외 훈련 둘째 날 밤 서윤에게 밤샘 순찰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평범한 임무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최도연 중령도 함께 순찰을 돌게 되어 있어서 둘만의 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추위 속에서 두 사람은 훈련장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깨뜨렸고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서윤은 최중령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훈련장 옆으로 흐르는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을 때 최중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얼어붙은 개울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하사, 군대가 왜 규정을 중시하는지 아십니까? 최중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명령조가 아니라 진심 어린 질문 같았죠. 서윤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최중령이 개울가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나는 20살 때 동기 하나를 잃었습니다. 최중령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어요. 야간 훈련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최중령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규정이 흐트러졌습니다.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최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기는 그렇게 차가운 땅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형식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최중령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그래야 최소한 누군가는 산다고 믿었습니다. 서윤은 최중령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트라우마가 그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에 집착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윤은 군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금속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군번줄에서 떼어낸 작은 명찰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름을 아시나요? 최중령이 금속판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기태라고 새겨진 글자를 보자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기태, 707 교관. 최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소위 시절에 사격 교범을 처음 배운 분이었습니다. 전설적인 교관이셨죠.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중령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였고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쉬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중령님, 저는 국방부 감찰관실 직파요원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최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죠. 이 부대의 납품 비리와 안전규정 위반, 가혹행위 은폐 정황을 수집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서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문제를 폭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는 겁니까? 최중령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정한 안전을 원합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형식이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의미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말이에요. 서윤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불량 보급품들, 조작된 납품 서류들, 그리고 이로 인해 병사들이 겪고 있는 위험들까지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중령님, 지금이라도 생명을 선택해 주세요. 서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전을 말입니다. 최중령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배해온 신념과 새로운 관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기태 교관의 딸이라는 사실도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증거를 가져와. 최중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면 내가 서명하겠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변화였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최중령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얼음장 같은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덜컥 풀리는 소리가 서윤의 가슴에서 났습니다. 드디어 돌파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령님. 서윤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울가에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에 동반자가 생긴 것이었죠. 혹한기 야간 사격 훈련이 시작된 저녁,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사격장에 집결했지만 추위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급받은 장갑은 생각보다 얇았고
귀덮개는 제대로 된 방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격이 진행되면서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장갑이 찢어지는 병사들이 생겨났고 규격에 미달하는 귀덮개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계속되어야 했고 병사들은 불편함을 참으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격선 뒤에서 전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전관리관으로서 병사들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사격선 끝쪽에서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격선 끝에서 폭발음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터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고 주변 병사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불량 탄약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전원 사선 이탈, 응급 후송 우선. 서윤의 목소리가 사격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강렬하고 확신에 찬 명령이었죠.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지휘관의 본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즉시 안전지역으로 이동했고 부상자들에 대한 응급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몇 명이 화상과 청력 손상을 입었습니다. 서윤의 빠른 판단과 지시가 더 큰 사고를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응급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자료처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은밀히 수집해온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진실을 공개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작전 통제소 책상 위에 자료들을 차례대로 펼쳤습니다. 납품 계약서, 위조 흔적, 검사 성적서, 위변조 내역, 민간업체와 부대 간부들의 친인척 계좌이체, 기록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사고의 원인입니다. 서윤이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간부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훈련장 정문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밴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량 옆면에는 국방부 감찰관실, 군사경찰이라는 표식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윤혜강 팀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차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사격장에 나타났습니다. 서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한하사, 수고했어. 이제 공식 절차로 간다. 윤 팀장의 목소리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은밀히 진행되던 수사가 이제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찰관실 요원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증거 수집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수집한 자료들도 공식적인 증거로 채택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윤 팀장이 확성기를 잡고 전체 부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대원 여러분, 오늘 있었던 사고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 상황 중 경례는 면제된다. 군인 복무 규정 24조 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 팀장의 목소리가 사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식은 생명을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도연 중령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갈등과 어젯밤 개울가에서 나눈 대화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서서히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한하사. 최중령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중령님, 약속하신 서명 부탁드립니다. 최중령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부대 내 비리 신고서와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증언서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최중령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중령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립니다. 경례는 누가 받습니까? 최중령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젊은 시절 동기를 잃었던 아픈 기억, 그리고 그 이후 형식에만 매달려 살았던 세월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또렷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로가 받는다. 살아남게 한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대답 속에는 진정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례의 참된 의미, 그리고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 있었죠. 사격장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갈등이 마침내 해결되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신속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실의 공식 조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비리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와 결탁한 부정거래, 안전검사 서류 조작, 그리고 이로 인한 병사들의 안전 위협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은 수사기관으로 넘겨졌고 불량 장비들은 즉시 전량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방한복과 안전장비가 도착하자 병사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모두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 중사는 내부 공익신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침묵했지만 진실이 밝혀진 뒤에는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라며 서윤에게 고마워했죠. 김병장 민호는 사고 후유증으로 잠시 치료를 받았지만 곧 회복하여 후임 교육병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후임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최도연 중령에게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그는 자진해서 보직 해임을 신청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떠나는 날 연병장에는 조용한 이별의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전체 부대원들이 두 줄로 늘어서서 최중령을 배웅했습니다. 평소 엄격했던 그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최중령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를 부탁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을 때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이 깔끔하게 답례했습니다. 그 순간의 경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었죠. 며칠 뒤 서윤에게도 새로운 발령이 났습니다. 감찰관실에서의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식 간부로서 새로운 부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일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어느 주말, 서윤은 경기도의 작은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한기태의 묘소는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어나는 계절이라 묘역 전체가 아름다웠습니다. 묘비 앞에 하얀 장갑 한 켤레와 얇은 노트를 정성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장갑은 새로 지급받은 제대로 된 방한 장갑이었고 노트에는 지난 몇 달간의 경험과 깨달음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한 대답 들으셨죠?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례는 우리가 서로에게 드리는 약속이래요. 형식이 생명을 지키도록
제가 지켜낼게요. 묘지 주변으로는 평화로운 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따뜻한 햇살이 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 기뻐했을 것 같았습니다. 묘역을 내려오는 길, 마을로 향하는 버스에서 또다시 익숙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단팥빵 냄새였습니다. 처음 부대에 출근하던 날 맡았던 그 따뜻하고 정겨운 냄새가 다시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동네 방송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의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웃 여러분,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서윤은 빙긋 웃으며 군번줄을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명하사에서 현장 감찰관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대 연병장에 도착한 서윤을 향해 갓 입대한 신병 하나가 어색한 각도로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아직 서투르지만 정성이 담긴 경례였습니다. 보고합니다. 하사님,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열정이 넘쳤습니다. 서윤은 정확한 각도로 경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례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서윤이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례는 누가 받느냐고요? 바로 이런 순간에 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서로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례를 통해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 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연병장 위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서윤은 자신 있게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진정한 군인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식이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그리고 경례가 서로를 살리는 약속이 되도록 서윤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